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1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긴장을 넘어서 우려가 커지면서 동반 하락했는데 오늘 주말 지나고 하루 만에 시장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5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2,946, 코스닥도 1% 상승했습니다. 사실 중동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네요. 네, 미국 시장 선물도 다 예. 상승세로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갑자기 전쟁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양상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빠른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너무 강하네요. 특히 예. 국장, 한국장은 정말 강하네요. 예, 타이색이 네. 바뀌셨네요. 예, 비겁하게 그냥 분장실에 가서 넥타이 색깔을 바꿨습니다. 오전과 다르네요, 확실히. 아침에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회색 넥타이였는데 네. 잘 모르실 때는 회색이고 올라가면 빨간색이고 내려가면 파란색으로 바뀌나요?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동양식으로. 예. 근데 진짜 세네요. 네. 참 막판에 또 기관까지 확 땡겼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이란 네. 군사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미 대사관도 또 공격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도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영향을 안 받는데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은? 예, 이걸 국제 정치학을 하시는 분이나 군사학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네. 이게 블랙스완은 아니죠. 굳이 말하자면. 네. 어떻게 보면 회색 코뿔소에 가까운데. 예. 저기 이제 2023년 맥킨지 리포트 중에 보시면은 블랙스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레이 리노가 있었고 또 실버 라이닝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구름 사이에 햇빛이 있든지 하면은 요렇게 뭔가 희망, 한 줄기 희망 이런 건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사실 회색 코뿔소였죠. 이제 좀 쿵쾅거리긴 했는데 지금 가깝게 보면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네. 이 아래쪽에 이거 하마스도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그렇고 다 또 심지어 예멘 반군 후티까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섀도우 워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대리전일 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2023년 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가자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때 이제 막 나왔죠. 그런 기사들이 보면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미국은 이란에다가 워닝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이란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건 어떤 경기 침체에 공포를 갖다가 이제 키운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소제목 보면은 결국 유가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건데 요건 이제 가까운 얘기고 한번 뿌리까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그래픽은 지금 제가 한번 챗GPT한테 한번 그려보라 했습니다. 이거요? 예, 이스라엘 앤 이란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보면은 BC 기원전 6세기부터 해서 이제 AD 한 1세기까지는 그 당시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이란, 페르시아죠.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르시아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빌론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갖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성전도 지어라, 성벽도 재건해라 했던 그쪽이 페르시아였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결국 20세기 중반 194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했던 때고 그때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국가로 제일 먼저 중동 국가들 중에 제일 먼저 승인해 준 게 또 이란이었고 네.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게 1979년까지입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얘기였고 결국은 이 적대적인 관계는 이슬람 혁명 이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옛날로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상황이었고, 이게 결국 바벨론한테 결국 이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여기 조그마한 여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바벨론 뉴스가 있습니다. 다 끌려갔죠. 그걸 갖다가 해냈던 사람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 이 왕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 이 왕은 또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에스더서 이런 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서 결국 다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과거 페르시아하고 유대 쪽, 이스라엘 쪽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요때부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비 왕조 두 번째 임금, 자기 아버지가 그때 29년 무렵인가요? 쿠데타로 이제 팔레비 마지막 왕조를 세우고 두 번째 왕이었고, 여기 이때 왕비도 엄청났습니다. 무슨 거의 뭐 이란의 제클린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부패와 독재가 너무 심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렸죠. 터져버렸고 한 15년 망명하던 호메이니가 결국 들어와서 그 당시 한 3개 정도의 세력 가운데 이슬람 근본주의 이쪽이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겨났는데 79년에 이 사태, 결국 팔레비를 갖다가 무슨 신병 치료차 그냥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거 돌려보내달라, 송환해라 했는 것 갖다가 미국이 조금 가볍게 보고 그거 하다가 결국 이 사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주이란 미국 대사관에 이제 시위대가 들어가서 이거 444일 걸렸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더 걸렸는데, 젊을 때 카트 보세요. 이거 뭐 이게 상당히 컸죠. 이게 상당히 컸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혁명 전에 이란은 이랬습니다. 뭐 클럽에서 이란 사람들 막 남녀 청춘들 춤추는 모습이나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모습이었고,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다시 이제 덮어쓰는 세상이 돼버렸고요. 지금은 이제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서로 그만 때리자 뭐 이런 얘기도 과연 하메네이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분위기는 이란이 사실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네. 호르무즈 이것도 거의 안 되는 얘기고. 문제는 이제 요거죠. 우리가 작년부터 막 들어왔던 이란 핵개발 일지에 있어서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바마하고 그 당시 했던 JCPOA 해서 요 부분, 아침에도 사실 언급됐고, 이 김대호 박사님이 이걸 갖다 잘 그거 하시더만요. 김대호 박사님 개인 채널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김대호 박사님 잘 아실 거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역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한 3몇 % 정도만 농축해라 했던 게 이제는 핵무기까지 올 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4월이나 10월 달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서 미사일이 몇 발이 떨어져도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우리 미리 쏜다, 어디다 쏜다까지 얘기했고, 근데 이번엔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죽었고, 이걸 갖다가 그 동선을 갖다가 거의 꿰차고 있었거나 아니면 집결하고 있는 것 갖다가 이제 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작년까지는 약속대로였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사생결단 가느냐? 이번에도 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죽었습니다만, 이때도 보시죠. 이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11월에 트럼프가 그 당시에 일기 때 sanctions are coming, 이제 곧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곧 다가온다 이러면서 이런 걸 갖다가 트위터에 막 올리고 했을 때, 그때 그 샘 솔라이만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바로 여기에다 대응해서 이걸 올렸었죠. I will stand against you. 내가 갈봐주마. 이랬다가 2년 후에 2020년 새해 벽두에 1월 2일로 기억합니다.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냥 드론으로 폭사해버렸죠.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때도 무슨 뭐 장례식장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고 했습니다만 고래고래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이만큼 됐는데 사실은 시장 벌써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겁니다. 이란 보고 어쩔 건데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언이잖아요. 네. 라이징 라이언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군사 작전을 할 때마다 작전명을 이제 구약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 가운데 요거 이제 뭐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데 뭐 영어 성경 중에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서 rise up as a great lion. 그런데 he shall not, 이스라엘이죠. shall not lie down, 눕지 않는단 말이죠. until he eat of the prey, 그 희생물을 먹고 그리고 drink the blood of the slain, 그 사체의 피를 갖다가 마실 때까지 이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할 것 같으면 진짜 끝장 볼 것 같이 하는데 대충 이러다가 또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눈길,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기에 또 트럼프 쪽도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승인 뭐 이런 정도의 허접한 얘기로 흘러가고 여기서도 타코가 나온다면은 예? 이 전쟁판 타코가 나온다면 실컷 이래놓고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해놓고 대충 이걸로 유야무야가 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타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벌써 시장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있다. 빅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니면 다 그냥 설령 여기서 조정이 좀 깊어진다 하더라도 다들 조정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타코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합의를 할 거다라는 건가요? 합의 글쎄 이제 뭐 합의를 미국의 주도하에. 뭐 잡음은 계속 네. 이어지겠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진짜 뭐랄까요 좀 이 대목에서 뭐 이런 얘기도 웃기는 얘기지만 서로 체면을 갖다 어떻게 세워줄란지도 궁금하고요. 이스라엘은 근데 뭐 체면이 뭐 때리는 사람이니까 체면 챙길 거 없고 예. 미국이랑 특히 예. 이제 트럼프는 일단은 나 노벨 평화상 받을 거야. 뭐 이거였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해결할 거고 이스라엘 이 문제 해결할 거고 예. 중동 문제 해결할 거고 한국 이제 북한도 해결해서 내가 세 개 다 해결하고 이제 노벨 평화상 탈 거야 이거였던 느낌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될 때. 처음에.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럼 한 달 만에 다 해결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말도 못 꺼내고 이런 상태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더 세게 싸우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타코가 된 거잖아요. 이미. 진짜 세상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어디였죠? 그 미네소타 주였죠. 월츠 주지사 그 해리스하고 러닝메이트 했던 그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양반이 주지사로 있는 그쪽에 민주당 의원 2명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게 지금 미국의 사태고 이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옛날 얘기라서 잊고 지내는데 뭐 요즘 세상이 좋잖아요. 그냥 검색하셔서 조금만 이렇게 뭐 나무위키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 역사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짜 추잡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아까 결정적인 이란과 미국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던 대사관 인질 사태, 인질 풀어준 게 레이건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막 폭로되고 했는 게 레이건 측에서 카트에 있을 동안에는 인질 풀어주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되고 나면은 좋은 조건으로 협상해 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올드 제너레이션들 이란 콘트라 사건 같은 거 이란에다가 무기 주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니카라과 반군 우익 반군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니카라과에서 마약 들여오고 CIA 주도로 시카리오 같은 영화가 그냥 영화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서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신선하게 여기고 있고 정직한 대통령으로 좋은 인상만 갖고 있는 레이건도 그때 탄핵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판은 어디나 동서고금망론하고 지저분하게 가고 어느 한 명도 당신은 온전한 의인이다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 와중에 우리 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됐고 우리는 돈만 벌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이 물러설 때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이런 사건을 볼 때 네. 누가 제일 이익일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란이 어떤 목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스라엘의 목적이 뭘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얻는 게 무엇일까? 이란이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그냥 명분만일까? 그 다음에 미국은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었다 그랬으니까 막으려면 막아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내비려 둔 거잖아요, 그냥. 예. 몰랐다고 뭐 하기는 하지만 국무장관은 일단은 다 알기는 알았던 거죠. 그냥 내비려 둔 거지. 방조를 한 거죠, 그냥.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중동 전쟁이 실제로 미국한테 이익일까? 라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유가 급등의 요인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냐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 분위기는 일단 가격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네, 주가도 다 상승되고. 그러면은 결국 이 전쟁이 오히려 미국한테 이득인가? 어떤 게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은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 뭐 아주 저급한 얘기로 가는 거죠. 재고떨이 하는 거죠. 군수 산업들 세상이 평화로우면 안 되는 그런 방산 수출, 네, 뭐 그런 재고 거 방산 이제 수출하겠다. 한번 해야 되겠고. 네. 수백 발, 수십 발의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람이 안 다치고 그렇게 약속 재련하면서 오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 목숨 다 똑같은데 미국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이란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텔아비브에도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건 괜찮은데 미군이 됐건 미국 시민이 됐건 거기가 죽으면 일은 커진다는 것이니까 사람 목숨도 값이 좀 다른가 본데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감상적으로 흘러버리는데요. 근데 뭐 지금 시장은 빅스는 뛰고 있어요. 빅스는 한번 보시면은 빅스는 뛰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 레벨 같으면 20 근방 같으면 아직까지 크게 뭐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요것도 무브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 아닙니까? 왜 무브냐 하면은 메릴린치 이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흡수되었습니다만 메릴린치 시절에 메릴린치 옵션 발로틸리티 에스티메이트에서 MOV입니다. 그래서 이 무브인데 이게 이제 위로 불쩍 뛸 때 보면은 주로 국채 가격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 급등할 때 그럴 때입니다. 이때 보세요. 4월 8일이 고점이었고 빅스도 4월 7일이 고점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빅스도 살짝 뛰긴 뜁니다. 요건 이제 데일리인데 뭐 어쨌거나 지난 금요일 날 7.1%까지 퍼센트로 따지면 그 정도 뛰었습니다만 지금 뭐 그렇다고 국채 수익률이 뭐 확확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거 왜 지금 뉴욕 지수들이 플러스냐 말이죠. 지수 선물이. 지금 보시면은 다우나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오죠. 비슷한 모양으로 그때 관세 충격 이후에 올라오는데 사실 선 꺾기 나름입니다만 다우나 S&P 500은 사실 최근에 이 저점끼리 연결한 선 물고 이미 내려왔단 말이죠. 살짝.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 더 내려가면 안 돼 하는데 아직까지는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요렇게 더 빠지고 싶지 않다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왜 98 여기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98 근방에서 이중바닥 만드나 싶었던 게 지난주 후반에 막 98도 깨질 듯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때렸단 말이죠. 옛날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으로 볼 것 같으면 달러가 팡 튀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 그칩니다. 미국채 수익률도 안 내려가요. 즉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 부분을 갖다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달러 괜찮아? 미국 국채 괜찮아 진짜? 하고 있는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다. 요게 중요한데 이거 뭐 더 뛰겠습니까? WTI 한번 보시죠. WTI 보시면은 그리고 요것도 한 번은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40불입니다. WTI 선물이 마이너스 40불이에요. 어떻게 가격이 이게 브렌트는 아니랬습니다만 WTI는 이렇게 됐는 게 현물 인수도 때문에 그때 다들 이거 갖다 샀다가 선물을 샀다가 이걸 갖다 현물 인수도 해갖고 받아갖고 어디 담아둘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만기 때 다 청산한다고 하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진짜 이상한 시절을 우리는 코로나 때 막 겪었죠.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 이런 것도 봤던데, 근데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만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팡 튀고 오늘도 이렇게 뛰었다가 음봉이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은 대충 뭐 그거 하다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기사긴 합니다만 마켓워치나 제로 해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멜트업과 페인 트레이드입니다. 여기도 멜팅업 without euphoria. 유포리아 없이 그냥 멜팅업인데, 멜트업이나 멜트다운은 그거잖아요. 멜트다운은 느낌이 확 오는데 멜트업도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훅 날아가는가. 그리고 페인 트레이드라는 것을 그냥 구글에서 그대로 한번 검색해 보면은 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거래를 한 반면에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서 큰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고통을 초래하는 거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월가에서조차도 페인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손들은 사실 하방 배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최근 외국인 순매수 그 기조를 갖다가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떤 공매도 쇼커버링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 전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일 수 있다.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올라오는 게 워낙 개인들이 강하게 사고, 주변에 진짜 제 주변에도 거의 그 한 2020년 여름, 2021년 봄까지 그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느껴져요. 안 하시던 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계좌 열고, 안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돈 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더 태우겠다고. 대출 받는 들려고요. 뭐 대출을 받든 누구한테 그거 하든 뭐 마누라한테 빌리든 뭐 그러고 그런 느낌이 지금 주변에서 느껴집니다. 그래 뭐 기관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조금 이게 지금 이제 스토리가 막 엮어지니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뭐 상법 개정,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니까 전쟁이고 뭐고 다 그냥 밟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한 달 전만 해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중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돈 푼다. 네. 이제 미국까지만 돈 풀면 우리도 돈 풀 거다 정권 바뀌면. 예. 그다음에 미국도 결국은 돈 풀지 않겠냐. 예. 그래서 다 푸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재료다. 이랬었는데 지금 그거 말고 상승할 재료가 또 있는 건가요?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습니다. 뭐 지난주 저도 그런 쪽의 어떤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도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데이터 자체도 그렇게 뭐 시장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FMC도 뭐라 한들 별 시장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조금 막 기술적으로 분석이 어려워지는, 전망이 무의미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뭐 내일이라도 3천 가겠는데요. 허니문 랠리인가요? 허니문 랠리인가요? 아니면 쇼커버링 랠리인가요? 아니면 뭐 펀더멘탈이 바뀐 건가요? 펀더멘탈이 바뀐 거는 지금 실제로 보이진 않잖아요. 하나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헐헐 날아가는 이 부분이 지금 이거 보시죠. 뭐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이때 이거 작년 여름에, 작년 6월 이 무렵에 고점 이걸 갖다 그냥 이때가 이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날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훅훅 왔고, 사실 금요일 날 저렇게 이게 차트가 통하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있는 장 같으면은 이틀치 상승, 코스닥에서는 사흘치 상승했다가 하루 만에 다 까먹는 저런 짱대 음봉이 나왔으면은 오늘 사실 좀 더 밀려주고, 그래도 3세판 3일째는 그래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이런 게 대충 얼추인데, 이거 개장초 약간 흔들리고 나서는 그냥 땡겨버리니 저 이격과 저 과매수를 갖다가 웽웽웽 알리고 있는 저 RSI 같은 저런 쪽에서는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그것이 페인 트레이드의 성격이 됐건 아니면 뭐 너무 좋아의 장이 됐건 간에 이건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멈출 때까지는 그냥 멈출 때까지 간다. 지금 저 차트상에서 보면 고점 이렇게 연결해서 쭉 거보면 예. 실제로 한 2,650 넘어갈 때 왜 예. 우리는 못 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차트를 딱 가지고 오셨는데 예.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2006, 확실하게 제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섬 쭉 지으면은 이 레벨을 갖다가 지금 네, 격파- 그거 뚫고 남았으면 당연히 샀었어야 되는데 왜 못 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책에서 배운 대로 손이 나가주면은 어지간하면 되는데 책에서는 저런 거 열리면 사라 그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꼭 보면 배운 대로 손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으니까 배운 근데 것보다는 자기 딱 느낌과 감정이거든.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뚫고 올라간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뚫린 자리에서 지금 고점서부터 한 50% 정도까지는 조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RSI가 이제 과매수 국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면 한 2,800 정도까지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승을 아. 해주면은 뭐 깔끔해 보이는 모양인데 아니면 뭐 얘가 2,800까지 이렇게 좀 오면서 5일선하고 21선이 그래도 좀 가까워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오던 5일선이 21선 빳빳하게 올라온 21선에 한번 딱 한 번 대고 와우장룡 영화 한번 찍는 거죠 뭐. 힘 딸려서 내려오다가 호수에다 칼 한 번 딱 대면 또 솟는 게 또 중국 영화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날아가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격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아니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계속 옆으로 기는 와중에 21선이 꾸역꾸역 올라와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격을 갖다 줄여 나가야 둘 중에 되나. 뭐 같으세요? 둘 중에 네, 둘 중에 옆으로 긴다 아니면 조금 내려왔을 때 사면 기다리면 된다. 야, 이 정도 같으면 사실 이거 좀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가주는 게 맞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그 상황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는 게 맞는데 지금 장이 그냥 미친 듯이 달리니까 아마 마지막에 뭐 기관이 그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많이 산 것도 아닌데 기관들이 저렇게 또 샀다 하는 얘기니까 저 중에 또 뭐 연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도 역할을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뭘 뭐 트레이딩 잘한다는 사모펀드는 어느 정도 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 금융투자 쪽이니까. 금융투자 쪽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도 페인 트레이드예요. 이 와중에도 2차 전지 안 가잖아요. 이 와중에도 못 가는 종목들은 업종은 또 안 가잖아요. 잘 가던 놈만 가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빠르죠. 때문에 이게 과연 체감 수익률, 체감 지수도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체감 지수는 저만큼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내일이라도 3천 가겠는데 음. 3천이 왔으면 진짜 이게 막 빵빠레가 울리고 축포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금요일에 시장 많이 떨어졌을 때 사긴 했는데 오늘 오전장만 보더라도 사실 흔들었잖아요. 흔들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명 조금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뒤늦게 또 시장 올라가니까 또 개인 투자분들 좀 사는 모습이긴 한데 과연 체감 지수가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네. 체감 지수도 그거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확실하게 뭔가 SNS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잘해진 것 같아요. 실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물리거나 이러지 않고 개인분들 중에도 프로페셔널들도 너무 많아졌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개인이랑 반대로 하면 돼. 이 그건 아니죠. 시나리오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방송인들이나 시황쟁이들이 그나마 이렇게 입이라도 뗄 수 있는 장이 보면은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뭐 연준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어떻고 하는데 진짜 대차게 오르는 장하고 진짜 겁나게 빠지는 장은 설명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뭐 알고 맞아요. 지키는 사람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빠지지? 왜 이렇게 가지? 이런 와중에 그냥 휙휙 날아가고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지금은 왜 이러지 하는 와중에 날아가는 장 같아요. 우리 국내 장만큼은. 근데 국내 장은 그렇게 날아가는데 지수만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레버리지 ETF를 샀었으면 되는 거죠. 인덱스 레버리지 ETF. 네, 이상하게 종목구를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 하는 개인분들 중에 나 코로나 때 시작했어 하는 분이 그러다가 나 조금 뭐 처음에 벌다가 나중에 터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잘해 볼 거야. 나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사실 건데 하니까 삼성전자 살래 이러신다고. 그러면 또 많이 소외감 느끼실 거예요.
딴 거는 무슨 뭐 몇 달 사이에 2배, 3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언제 이거 5구전자, 6만전자 갑니까? 막상 지금 국내 증시에서 뭐 살려고 해도 좀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비싸 보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와, 두산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또 사 싶은데 또 날아가 버리네.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네. 지수는 막 날아가는 와중에. 난이도는 높아졌어요. 예. 어려우면 코덱스로. 인덱스 펀드로. 인덱스 펀드로. 그냥- 조금 용감하면 그냥 인덱스 레버리지 펀드로. 지수 사는 거 잘 네, 모르겠다. 지수, 근데 잘 지수는 모르겠다. 가나 보다. 지수 가나 보다. 그리고 지수 사고 내가 좀 더 용감하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사고. 이러면 되겠네요.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발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마 당시 처음으로 방문했던 퓨리오사 AI 관련주들로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IT센 글로벌이 오늘 19%대 상승하면서 2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TS 인베스트먼트가 7%대 올랐고요. 나우 아이비도 5%대 올라줬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5%대 오르면서 종가 7,700원대 형성됐고요. 엑스페릭스도 3%대 오르면서 4,2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건설주도 눈에 띄었는데요. 서울 집값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데 이어 정책 수혜 기대까지 예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원전 건설 수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건설 대표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시연했습니다. 먼저 DLENC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52,8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약간 되돌린 채 7%대 오른 51,8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건설은 오늘 7%대 올라서 79,100원에 마감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 원 규모의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6%대 올라줬습니다. 삼성물산도 3%대, GS건설도 3%대 오르면서 오늘 건설 대표주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업 오라클과 원전 기술기업 뉴스케일 파워,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베스타스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182달러 선이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오라클의 주가가 23% 넘게 급등하면서 이미 목표가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장에서 7%대 오르면서 2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이 두드러졌는데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 매출이 전년 대비 62%,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매출은 47% 급증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 정부, 병원 등 안정성이 중요한 산업에서 OCI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해당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5% 급등했습니다. 오라클은 AI 인프라 확대와 정부 계약을 기반으로 향후 OCI 매출이 연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부문이 실적 견인을 이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전 기술 기업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현재 주가는 3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1달러로 제시됐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지난 5월에 미국 NRC로부터 77메가와트급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면서 미국 내 최초로 SMR 건설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독점 파트너인 엔트라원 에너지와 함께 고객들에게 기술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인데 연내 첫 계약 성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SMR 교체 사업은 2026년 착공,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수출입은행도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처럼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풍력 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53달러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3억 5,900만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유럽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재개로 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체 신규 수주량은 36% 증가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주가가 미국 세액 공제 제도인 AMPC 조기 폐지 가능성을 이미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고요. 중단됐던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유럽 풍력 시장도 2030년까지 66% 성장할 걸로 전망되면서 베스타스의 중장기 성장은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높은 제재를 받은 직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는데요. 점점 이제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IAEA에서 어떤 제재를 받은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제 폭격을 맞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를 받은 건가요? 이란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상업용으로 원전을 하겠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 갖다가 계속 확대해가지고 이걸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은 이게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핵무기 제조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갖다 제재를 계속 해왔고요. 뭐 여러 가지 수출 제재 같은 것도 했지요. 그다음에 IAEA는 그 세이프가드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갖다가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IAEA 역할인데 그래서 이란을 갖다 몇 번 사찰을 했지요. 사찰해가지고 이란의 핵 관련 연구 시설들, 특히 우라늄 농축 같은 시설들 이런 걸 계속해서 감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판단컨대는 지금 이란의 지금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갖다 넘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농축 시설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번에 제거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란은 늘 이러한 제재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동 정세를 많이 불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자력 발전을 하고 싶지만은 IAEA의 전면적인 사찰을 수용하는 건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하고 싶은데 농축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럼 때문에 사찰을 받아라. 근데 이제 사찰은 받는 건 전면적으로 받는 건 나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도입하고 원자력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고 이걸 발주하고 싶어도 어느 나라든 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보통 IAEA 들으면 저는 생각나는 게 북한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계속 IAEA 사찰받고 뭐 무슨 일이 있고 할 때마다 나왔던 단어여서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뭐가 있나요? 권한이 상당하지요. 특히 핵무기 사찰에 관련돼서는 그래가지고
이 누구든지 간에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 비확산 조약, 이른바 NPT 조약인데 가입돼 있습니다. 그럼 NPT 조약이라는데 가입돼 있으면은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갖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핵시설을 공개하고 그 예. 핵시설에 대해 가지고 IAEA가 사찰관을 보냈을 적에 그걸 수용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IAEA가 뭐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게 되면은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죠.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자금이 동결된다든가 네네. 뭐 수출 수입이 제한된다든가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란이 이제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제재를 받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꼭 명분이 있어서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쪽에서 뭐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 봤을 적에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사찰 네. 정도 갖고서는 이걸 뭐 담보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걸 공격했고요. 그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1980년대를 기억하는데 네. 이라크가 당시에 그 연구로를 갖다가 건설했어요. 그다음에 연구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핵무기를 갖다 핵무기를 전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다 만드는 이런 이상 징후가 좀 의심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그 연구로를 갖다가 폭격했습니다. 그 이름이 오시라크 원의 연구로가 그런데 그 폭격한 그런 과거의 그런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아주 생소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우라늄 농축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핵무기로 그렇죠. 될 수 예.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찰을 거부한 거잖아요, 이란은. 사찰은 좀 제한적으로 받았죠. 자꾸 이제 심해지니까 사찰을 예. 제한적으로 받고 우리는 이걸 핵무기까지는 안 간다라고 예. 선언했는데 대략 한 60%까지 농축을 했더라고요. 네. 천연 우라늄은 우라늄 235가 0.7%밖에 안 됩니다. 예. 우라늄 238이 거의 99.3%고. 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우라늄 235가 90% 수준 돼야 돼요. 네. 90%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란이 한 60%까지는 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신 이 농축 설비를 갖다가 뭐 들여왔더라고요. 이른바 그 원심 분리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적에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이스라엘은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 트럼프도 그리고 핵 협상이 원래 60일까지라 그래서 그것도 뭐 하루 뒤에 바로 공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핵 협상은 그냥 나 핵무기 안 만들게 이게 핵 협상 아니고 다른 어떤 협상인가요? 핵무기는 뭐 이란이 만들겠다고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걸 안 만든다. 나는 하지만 내가 이거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우라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낱낱하게 이게 투명하게 해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런 걸 갖고서 이제 협상을 벌인 것이지요. 근데 이제 60일이 그 데드라인 같았어요. 그러니까 60일 딱 경과하고 61일 차에 이스라엘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봐라 6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루 넘겼으니까 의도 맞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핵 보유 국가가 어디죠? 공식적으로 그 지금 핵무기를 갖다 보유한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죠. 미국, 5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게 5개 네. 국가인데 사실은 뭐 인도, 파키스탄, 또 북한. 그다음에 심지어 이스라엘도 예.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근데 NCND라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그런 걸로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는데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게 또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번에 공격을 받은 게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기 직전이어서 저렇게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공격해서 전쟁을 하려면 뭐 상대가 돼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쏴도 하나도 안 맞고 저쪽은 한 대만 때리면 막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지역에서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딱딱 이제 정밀 타격으로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진짜로 핵무기 말고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북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날 제재만 받고 대안이 없으니까 끝까지 우겨서 만드는 거고.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이게 비대칭 전력의 아주 최고의 무기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아무리 내가 전통적인 재래식 뭐 무기 체제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뭐 핵무기 하나 갖고 있게 되면 그 한 방으로 끝나니까. 그렇죠. 그 비대칭 전력이 가장 최고봉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자기하고 이제 비슷해지게 되니까 그걸 어떻든 간에 억제하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갖다 강력히 의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도 이걸 가져야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자꾸 퍼지게 되면 세계 평화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이걸 제재하고 못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전은 다 같이 만들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원전은 이제 그 우라늄 농축도가 5%짜리입니다. 5%짜리 갖다 쓰는 것이니까 5%에서 90% 가려면 한참 멀죠. 그리고 이란도 사실은 핵무기에 뭐 근접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그걸 싹부터 잘라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때린 것이고요. 그래서 뭐 원전은 다 갖고 싶어 하지요. 갖고 싶어 하지만 이제 원전과 핵무기를 갖다가 동연선상에 놓는 거는 약간 좀 비약적인 건 좀 있지요. 네. 앞서서 그럼 이스라엘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핵을 보유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예. 나는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서 그 노코멘트예요. 그때가 또 부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 외교적인 전략이죠.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제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핵무기는 5개 상임 이상으로는 공짜로 갖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없다 그러면은 중동에서 자기 위치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는 게 이스라엘이지요. 근데 그 사찰을 받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찰을 받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사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의 시설을 갖다 공개해야 돼요. 어디 있는 데서. 그 공개 안 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IAEA가 그러면은 전면적으로 가가지고 그걸 일종의 강제적으로 그걸 사찰할 수 있냐. 거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또 다른 외교적 수단을 쓰지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지요.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란에 대해서는 핵 제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찰도 받지 않고 실제로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외교적으로 뭐 그렇게 좀 이해 안 가는 게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그 사용료 해결로 재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플루토늄 갖고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회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라서 공식적으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걸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뭐 공인된 건 아니에요. 용인받는 또 유일한 국가예요. 그 왜 일본은 왜 그런 권한을 줬느냐? 그러게요. 그럼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그 이른바 그 원자력 협정하면서 일본한테 포괄적 동의를 해줍니다. 네. 사용 해결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해주겠고 괜찮다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하면 우리나라 농축도 못합니다. 그거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어떻게 보면 IAEA가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내는 건가요? 두 가지 룰이 있죠. 그 IAEA가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감시 체제, 이른바 네. 그 Non-Proliferation Treaty, 핵비확산 금지 체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미국은 세계 각국과 원자력 협정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원자력 기술 본산이에요. 또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른바 1, 2, 3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자력 협정을 통해 가지고 또 개별 국가들 갖다가 또 조정할 수 있지요. 네. 자, 이게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그 핵과 원전을 동일시하면 일단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AI 산업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원전이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한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말씀하신 이제 원전과 네. 핵무기를 갖다가 동일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희들 말씀은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탱크를 갖다가 동일시할 것이냐 그거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거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요를 갖다 네. 동일시해서 보는 거는 우리의 발전에 저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 AI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AI가 그 AI로 인한 그 전력수가 폭증하고 있죠. 네. 예를 들게 되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예측한 거는 현재 세계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쓰는 전력이 대략 한 480 테라와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전기가 600 테라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년에 우리나라 쓰는 전기가 650 테라와트 그 정도 수준인데 480 테라와트라면 뭐 상당한 것이죠.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예. 그것이 폭증해가지고 이것이 거의 한 2배 내지 3배까지 늘겠다. 앞으로 20, 30년 내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AI에 대한 전력 수요는 상당히 뭐 급증할 것이라 누구나 다 예상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전력 비상 사태를 갖다 선언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걸로 해서 급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력을 갖다 어떻게 공급할지 강구해야 된다라고 비상사태를 갖다가 뭐 선할 정도였으니까 뭐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빅테크들, 미국의 네. 빅테크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터넷이라는 AI. 거기는 죽은 원전도 살려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아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 그게 뭐냐면 TMI-1이라 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한 800메가와트 정도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네. 갖고 있는 것이 1.4 아니면 1,400 아니면 1,000짜리인데 그보다 좀 작은 원전인데 그 원전은 이미 5년 전에 한 6년 전에 이미 연구 폐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원전을 갖다 다시 살려서 전기를 갖다 공급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근데 그 원전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TMI-1과 TMI-2가 있었는데 TMI-2가 1979년도에 이른바 3마일 아일랜드 사고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원전 산업에 아주 큰 타격을 준 사고였어요. 그래서 TMI-2는 그로부터 연구 폐쇄됐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원전이 바로 TMI-1인데 그건 45년 운전하고서 리타이어 했어요. 근데 그 원전을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쓰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아마존 또 애플 다들 할 거 없이 메타 이런 데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전기를 구하느라고 난리입니다. 네. 특히 메타하고 아마존은 또 이제 원전에 대해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4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기가. 이게 네. 밤이라 그래 가지고 AI 안 쓰고 밤에는 다 인터넷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가 상시로 필요하니까 그 상시 전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원전 말고 최근에는 제일 유행하는 게 SMR이라는 게 제일 유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그래서 SMR 주식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네네. 그리고 모든 IT 기업들, AI 기업들이 다 SMR 직접 하겠다고 하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도 우리나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하고 것 있지요. 같습니다. 이미 그 SMR은 그 말 그대로 스몰 모듈러거든요. 첫째 네. 작아요. 작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세계적인 원전은 다 1200 내지 1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짓는 원전보다 4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모듈라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조립식이거든요. 네. 기기 제작성을 갖다 높여가지고 이걸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건설할 수 있는 공기를 빨리 하자. 보통 원전은 10년 넘게 걸리는데 보통 한 13년, 15년 걸리는데 이걸 갖다가 최대 아무리 걸린다 하더라도 10년 이내 빠르게 진다면 한 5, 6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네.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작기 때문에 안전해요. 우선 작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선 소스, 방사선 원앙이 작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변 영향이 작죠. 그다음 또 작으면은 발전소를 갖다 시키기가 유리해요. 그다음에 훨씬 안전하니까 이것이 분산 전원, 예를 들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쓰는 데이터 센터 인근에 짓기도 좋아요. 대형 원전 같은 좀 멀리 지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데 분산적으로 쓰기가 좋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대형 원전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전체 그 국가의 전력망 이런 걸 갖다가 보고 짓게 돼요. 워낙 그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작게는 150메가와트짜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 작게는 사실은 50, 60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많이 쓰봤자 한 100, 아무리 커봤자 한 300 그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력 수요가 크면은 100짜리 3개 모듈, 네. 내가 전력 수요 작으면 100짜리 1개 모듈.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는 나는 큰 거 1000억짜리 필요 없는데 내가 거기 투자하게 되면 그 돈이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 나한테 필요한 것만 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여러 산업가 네. 갖고서 주목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원전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에 대해서 단계적 감축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원전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 정책이 맞는지도 좀 의문시 되고 그러네요. 우선 하나 말씀드린 게 지금 SMR. 네. SMR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개발된 거 있습니다. 네. 100메가짜리 예. 스마트라 그래서 바로 작년에 이제 표준설계 인가라고 규제기관 심사를 끝냈습니다. 바로 그 100메가짜리도 어느 데든지 원하는 데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레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지금 잘 널리 안 나가는 건 약간 좀 비싸요.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비싸서 그걸 갖다가 더 확장해가지고 개량한 거 혁신형 SMR이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고 있고 그건 현재 2034년에 첫 번째 모듈로서 데몬스트레이를 갖다 하는 걸로 이미 국가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도 지금 세계에서 개발한 거 못지않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갖다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앵커님께서 무슨 뉴스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나타낸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지만 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원전이 안전이라는 걸 맞춘다면은 이거는 유지에 관한 방향으로 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신규 원전을 넣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규 원전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는 바로 이제 금년도부터 아마 착수를 해야 되는 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제가 봐서는 한 내년 하반기, 빠르면 한 8월, 늦어도 한 9, 10월 정도에는 이게 완성이 될 걸로 보는데. 내년이요? 내년도에.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네. 준비하려면 한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근데 제 12차 전력수급 기획에서 과연 이제 원전을 갖다가 어떤 비율로 가져갈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형 원전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다 하면은 대형 네. 원전에 약간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어요. 심리적인 예. 저항감이 있다면은 SMR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이거는 해야겠다고 지지해 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아니더라도 SMR 정도는 충분히 계획에 들어갈 것을 본다. 그리고 사실 대형 원전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원전보다 사실 지금 신규로 들어간 대형 원전은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뭐 방점을 두겠다면은 대형 원전을 갖다 거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왜 계속 원전을 갖다 하냐면은 그것은 사실은 그 경제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요. 지금 현재 있는 원전을 계속 쓰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정부에서 하여간 실사구시의 정부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으니까 잘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만 달러 돌파를 기다리던 비트코인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흐름 또 변수가 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공격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또 그래도 금방 또 다시 반등을 다 했는데 실제로 금은 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금하고 약간 이제 차별을 좀 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한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거는 아무래도 24시간 계속 장이 열려 있으니까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 크게 하락하고서는 마감을 하고 나서 주말 네. 동안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그래서 비트코인 및 나머지 암호화폐 가격들 모두 크게 하락한 걸 보면 처음에는 이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서 큰 사태로 번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조금 번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열리고 선물과 현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도 방향성을 정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또 현물 ETF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 보건대 네. 이 사태는 그렇게 크게 확전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안전 불감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 일단 가상자산 시장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주식 시장에서도 피어 앤 그리드라고 해서 공포와 탐욕 지수 보고 크립토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좀 공포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렇다 그래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도 않고 트레이딩 자체가 많이 없는 좀 잠잠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탐욕 쪽에 가까운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 매수 주체가
예전같이 리테일 주도 시장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기관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쉽게 탐욕이 비트코인을 파는 그런 캐피출레이션, 항복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요거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고 네.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든 심하게 내려가든 변동성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포모와 아니면 항복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널뛰기를 하면은 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양극단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예, 감정 상태를 시각화한 도구인데요. 결국 이제 0에서 24 극심한 두려움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거고요. 75에서 100 이제 극심한 탐욕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FOMO, Fear of Missing Out에 휩싸이는 그런 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지표는 어떻게 저 위에 써 있는 거 변동성, 시장 모멘텀, 거래량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쓰는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한 뭐 금리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변동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가상자산 그리드 저 지수, 가상자산 공포 지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고 누가 산출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뭐 코인데스크나 아니면은 코인 마켓캡 같은 이 데이터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게재를 해줍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거래량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이제 순위별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는 그냥 차트에서 우리가 보는 매수 매도세 그거 말고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도 같이 써서 만드는 그런 지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금리 동결이 거의 우세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여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해석이 되고 이러면 가상자산의 매수세도 유입될 거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6월 달 금리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9월 달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나 6월 FOMC에서 보여질 거냐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5월달 PPI와 CPI가 모두 예상치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 보이니까 게다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예, 이런 모습도 보여서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1회 정도는 인하 1회 정도는 한번 생각해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호응을 하는 건지 10년물, 20년물, 30년물 미국채 금리도 조금씩 지난주에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전망은 좀 거세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이고요. 유동성 장세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쪽이 하나의 팩터면 다음에 있는 게 관세, BBB 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치면 BBB 안에서 이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미국 달러의 위상이 나빠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래서 BBB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금리 쪽은 FOMC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BBB는 호재 약재 중에 어느 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BBB가 통과된다면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BBB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BBB. 되게 특이한 이름이지만 빅 뷰티풀 빌. 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예. 법안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안 그거 플러스 부채 한도를 늘리는 그런 법안이고요.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일단은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 한도가 5조 달러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이고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현재 37조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 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채무를 져서 이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방 정부 부채 한도라는 게 계속 걸리니까 협상이 네. 결렬되고 연방 정부 셧다운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그냥 확 늘리자.
돈을 많이 풀자. 지금은 아니 어쩔 뭐 수 없다. 폐지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네. 본인의 이제 트루스 소셜에는 네.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동기거든요. 네.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유지되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엑시트 탈출구로서 이 기술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의 비트코인으로의 탈출의 가속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쪽 다 모든 지금 팩터들이 다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걸 가졌다면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없으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저는 어떤 누구냐? 인물인지도 궁금한데요. 마이클 세일러도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비트코인계의 거물입니다. 아. 비트코인 58만 2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트지라고 하는 회사의 수장이죠. 네. 비트코인을 아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그 덕에 이 스트래트지라고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래트지였는데 그러니까요. 이름을 이제 스트래트지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또 그쵸. 들어봤네. 유명한데 굉장히. 네. 예. 이 회사가 그래서 주가가 20년 동안의 그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횡보를 뚫고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기업이 매수하는 전략을 창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비트코인의 굉장한 옹호론자인데 본인의 X에다가 그런 말을 써놔서 굉장히 이 댓글들에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 비난하는 거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반어법을 쓴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그겁니다. 그래, 바로. 그래 반어법 맞네요. 네, 맞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는 네. 금융 주권, 그다음에 금융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금융 시장 친화적인 정부, 네. 그다음에 개인의 주권, 자유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유가 없이 살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또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이시어스 이게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024년 예. 1월이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에 의해서 승인되고 가장 많은 자금을 그동안 끌어왔던 게 바로 이 블랙록의 네. 아이시어스 트러스트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가장 대장주고요. 티커는 IBIT, 예. IBIT인데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약 66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아마 모았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블랙록이 모았다기보다는 블랙록의 고객들이 해당 ETF 증권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원래 ETF는 어떤 섹터든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라서 네. 하나 또는 두 개의 증권이 상품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져가고는 합니다. 유동성을요. 그래서 아이비트가 지금 그 피델리티와 양강을 이뤄서 굉장히 큰 비트코인 전체 현물 ETF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고요. 블랙록의 이 레리 핑크라는 회장님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레리 핑크가 투자자 서한을 작년 초에 투자들에게 보낸 걸 보면 자기가 평생 동안 이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젊은 세대가 낙담하고 미래를 비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블랙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들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주고 미국에 400불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아주 적고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를 결국 퇴직연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비트코인을 담으면 좋다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기존 금융 자산들은 부동산, 주식 등은 기존의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이미 가격을 뛰어나서 젊은 세대는 싼 가격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 또 다른 암호화폐들도 좋아합니다. 사실 네. 레리핑크 회장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이 넘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ETF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ETF 가진 발행된 게 100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 펀드가 몇 퍼센트 되고 정부가 몇 퍼센트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그런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고는 있는데 그거를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리버라고 하는
비트코인 매수 매도를 도와주는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약 70% 정도 됩니다. 전체 발행량 중에 110만여 개 정도는 유실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기업과 기관이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개인이 약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고 네. 그 똑같은 수량을 기업과 기관이 똑같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이 70%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현재 보유자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관 구별별로 나올 때 거래소가 가진 게 뭐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들 보다 보면 거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부 그다음에 무슨 뭐 펀드, 트러스트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에 있는 모든 자금은 그럼 개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지갑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게 바이낸스 지갑 주소예요. 네. 바이낸스는 물론 기업들도 쓰지만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소예요. 네. 역외 거래소이기 예. 때문에 기존 전통금융의 이런 기관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가 하나의 그 지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과 기업들은 본인의 지갑 주소를 보통은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바꾸긴 하지만 이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갑 주소가 공개되는데 거기 들어있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15년밖에 안 된 짧은 네. 기술이고 그동안 예. 계속 개인들만 투자를 해봤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개인 고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앞서 전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블랙록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만약 비트코인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ETF를 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금지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현물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코인베이스 거래소 앱을 쓰는 게 어려운 시니어 계층 분들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라고 조언 드리는 게 예. 그냥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쉽잖아요. 예. 기존의 전통 MTS 쓰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고 네네. 아니면 그냥 브로커리지 전화해서 예. 비트코인 ETF 좀 사줘라고 하면 되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빨리 현물 ETF가 근데 승인되어서 현물 ETF 말고 비트X 같이 2배짜리 비트코인 ETF는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간접 투자하는 방법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또 워낙에 이제 곧버스, 또 인버스, 2배, 3배 레버리지 ETF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리고 계시죠. 한 배짜리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한 배짜리도 있습니다. 아. 간접 투자, 비트코인과 함께 나머지 자산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식들을 같이 담아놓은 ETF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현물 ETF는 아직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뭔가 좀 그래도 기초 자산이 좀 딱 현물로 있으면 좀 ETF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물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를 해요. 예.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ETF가 나오니까 현물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볼 필요는 없고 비트코인도 현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 일단은 뭐 금융 주권을 제가 네네.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점, 남들과 P2P로 거래할 수 있는 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우리나라에 나와도 비트코인 현물 투자에 대한 수요는 또 계속해서 유지되고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 또 무력 충돌 소식 계속해서 속보성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금융시장 자체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봐서 글쎄 오늘 뉴욕 증시 어떨지도 좀 예측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면서도 네. 이제 유동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